이것 좀 봐라. 쫓겨난 년이 상골에서 잔치판을 벌였어. 저 나이에 웨딩드레스라니. 네가 어울려? 양봉하는 촌놈한테 시집 간다길래 구경 왔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3년을 참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철 씨 세탁소 건물주였습니다.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0도 인사였습니다. 사모님이라고?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상철 씨 세탁소 임대료예요. 4년간 제가 대신 내고 있었어요. 48개월치 납부 확인서가 빼곡했습니다. 쫓아낸 며느리가 4년간 아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자의 목소리가 알람이었어요. 세탁소 문 열 시간이야. 뭐하고 자빠져 있어.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듯 벌떡 일어나 세탁소로 내려가면 이미 전날 밤 접수된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대명 세탁? 시어머니가 40년 전에 시작한 동네 세탁소였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 세탁소에 투입됐어요. 다림질, 접수, 배달, 정리.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월급은 없었습니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일한 만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자가 다림질판을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월급이야.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월급이지. 돈 한 푼 못 버는 것이 밥값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냐. 그 뒤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말자는 하루에 3번은 꼭 저를 불렀습니다. 꼭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니까 집안이 거덜나네. 세탁소에 손님이 오면 더 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둔해가지고 손님 옷을 이렇게 구겨놓고도 모르지 뭐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얼굴이 달아올라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불쌍하다는 눈빛. 그게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남편 상철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좀 부지런히 해. 좀 참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불만 없이 잘 사는데 너만 유난이야. 13년 동안 남편 입에서 수고했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요. 결혼 7년 차 되던 해 명절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사과 한 상자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 상자 들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말자가 현관에서 상자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시장 사과를 이걸 선물이라고 갖고 왔어? 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자가 먼저 말했어요. 니네 집 형편에 뭘 갖고 온 건지 모르겠다. 사위한테 반찬이나 해다 나를 거 아니면 뭐하러 와?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잡으셨어요.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가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13년 동안 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소리를 내면 말자가 또 징징거려라고 하니까요. 상철은 그 장면을 다 보고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하셨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다 제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혼 13년 차 가을이었어요. 세탁소에서 대형 커튼을 나르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졌대요. 의사가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말자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배추 200포기가 마당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말자가 고무장갑을 던지며 말했어요. 김장이야, 김장. 의사가 뭘 안다고 3개월이야. 나도 허리 아파. 너만 아프냐? 빨리 절여.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래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디스크가 터지면 죽어. 안 죽잖아. 김장 안 하면 겨울에 뭘 먹고 살아. 시어머니 말이 의사보다 못하냐.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이라면 한마디 해줄 줄 알았거든요.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 김장은 해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월급 한 푼 못 받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걸 지켜봤고 허리가 터져도 배추 앞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말씀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내려놓았어요. 부엌으로 올라가서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3년 전부터 넣어둔 거였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요. 옷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말 서랍 밑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말자 몰래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세탁소 잔돈 거스름에서 100원, 200원씩 친정 어머니가 명절 때 쥐어주신 돈을 고스란히 모아둔 거예요. 도망치려고 모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어디가? 상철이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이혼이요. 뭐? 지금 김장철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이혼이라는 말에도 김장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어요. 말자가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들여. 평생 후회할 줄 알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원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강원도 횡성. 버스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달랐어요. 서울 바람은 매캐했는데 여기 바람은 풀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도요. 버스 정류장 앞에 편의점 하나, 농협 하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분식집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옷가방 하나 들고 서 있으니까 분식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 이 시골까지? 일자리를 찾으러 왔어요. 일자리? 여긴 일자리가 어디 있어. 농사 짓는 데밖에 없는데. 뭐든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저 위에 양봉 체험농장 있는데 거기서 사람 구한다고 했던가. 한번 올라가 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10걸음 걷고 쉬고 10걸음 걷고 쉬었습니다. 언덕 하나 올라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날 저는 농장을 찾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 옆 민박집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3개월이 걸렸어요. 횡성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분식집 할머니 가게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방 한 칸을 내주셨거든요. 밥도 챙겨주시고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 몸부터 고쳐.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1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허리가 나아지고 나서야 언덕 위 양봉 체험농장을 찾아갔습니다. 한빛농림 체험농장.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농장 마당에는 벌통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쪽에 허름한 창고와 사무실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62세라고 하기엔 등이 곧은 남자였어요. 짧게 깎은 희끗희끗한 머리, 햇볕에 그을린 넓은 얼굴, 작업복에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무뚝뚝했어요. 눈이 날카롭다기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 특유의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뭐 할 줄 아세요? 뭐든 해요. 세탁소에서 13년 일했어요. 힘든 일 안 가려요. 그이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위아래를 훑는 게 아니라 눈을 보더라고요. 허리 괜찮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허리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올라오면서 쉬엄쉬엄 걷는 거 봤어요. 무거운 건 못 들겠네. 그게 봉기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꿀 채밀이랑 벌통 점검은 다른 직원이 하고 체험 손님 안내하고 매장 정리하는 일이에요. 힘든 건 시키지 않을 테니까 해볼래요? 네, 하겠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요. 대신 옆에 빈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봉기 씨는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왔어요? 하고 저녁에 수고했어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벌통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직원이 3명이었는데 다들 봉기 씨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따라서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장님, 체험 예약이 들어왔는데요. 알겠어요. 사장님, 꿀 포장 몇 개 해놓을까요? 10개요. 대화가 이게 끝이었어요. 무뚝뚝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체험장 테이블을 닦고 있으면 어느 순간 테이블 위에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봉기 씨 말고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 퇴근하려는데 현관 앞에 접이식 우산이 놓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요. 그냥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통 점검을 도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뜨끔했어요. 살짝 인상을 쓴 건데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작업대 높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10cm 정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안 숙여도 되는 높이로요. 사장님, 작업대 높이 바꾸셨어요? 응. 원래 높이가 안 맞았어. 그게 다였어요. 아무 설명도 안 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13년 동안 허리가 부러져도 김장이 먼저라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거든요. 아무 말 없이 작업대 높이를 바꿔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도망쳐 온 거지만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고함 소리가 없었고 돈 한 푼 못 버는 것이라는 말이 없었고 배추 200포기 앞에 세워지는 일도 없었어요. 작업대 높이를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서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니까 숙소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무슨 편지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야, 말자 씨가 편지를 보냈더라.
내 이름으로.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정희가 살림도 못해서 쫓겨났다. 동네방네 다 안다. 니네 딸 잘못 키워서 남의 집안 거덜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손이 떨렸어요. 이혼하고 도망쳐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잘 있어. 정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걱정 마.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울다가 숙소 창문 밖을 봤습니다. 사무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봉기 씨가 혼자 벌통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요. 내일 아침 출근하면 또 따뜻한 물 한 잔이 놓여 있겠지. 눈물을 닦았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말자. 처음으로 제 발로 선 기분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나았고 체험 손님들 앞에서 꿀 설명하는 것도 능숙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아내세요? 하고 물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직원이에요. 어머, 그래요? 사장님이 자꾸 이쪽만 쳐다보길래 심장이 쿵 했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슬쩍 봉기 씨 쪽을 봤는데 그이는 벌통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착각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봉기 씨의 행동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 숙소 현관 앞에 어김없이 접이식 우산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한두 번인 줄 알았는데 비 오는 날마다였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 제 책상 위에 호박죽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막 끓인 호박죽이요. 옆에 숟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호박죽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몰라요. 호박이 많아서 누가 끓였나 보지. 농장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침에 사무실에 죽 갖다 놓은 사람 있어요?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새벽에 직접 끓이시는 건데요. 모르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에 직접 끓여요? 매일? 그 뒤로 호박죽 맛이 달라졌어요. 아니, 맛은 같았을 거예요.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숙소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보라색 야생화였습니다. 산에서 캐온 건지 뿌리째 흙이 묻어 있더라고요. 메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화분만 덩그러니요. 그런데 그 꽃이 제가 산책길에서 이 꽃 예쁘다고 혼잣말한 적 있는 바로 그 꽃이었어요. 들었던 거예요. 제 혼잣말을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즈음에 마을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이 농협에서 돌아오시다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씨, 농장 일은 할 만해? 네, 좋아요. 사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이장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봉기 그 친구 말이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네. 10년 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었어. 위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 6개월 간병하다가 보냈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뒤로 사람을 완전히 닫았어. 마을 행사에도 안 나오고 밥도 혼자 먹고 말도 안 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이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 오고 나서 달라졌어. 마을 사람들이 다 느껴. 그 친구 얼굴에 표정이 생겼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이혼녀에 가진 것도 없고 시어머니한테 13년을 밟히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한테 제가 어울리는 건가? 밤에 숙소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감사한 마음이지 사랑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 같은 사람이 뭘 바라겠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또 호박죽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매일이요. 가을이었어요. 농장 뒤쪽에 은행나무 길이 있었는데 노란 잎이 바닥에 깔려서 걸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봉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희 씨, 잠깐 걸을래요? 둘이 은행나무 길을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봉기 씨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5분쯤 걸었을 때 봉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네. 정희 씨 오고 나서 밥이 맛있어졌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그 전까지는 밥이 안 넘어갔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먹으니까 봉기 씨가 앞만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더라고요. 고마워요, 정희 씨.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10년 동안 혼자 밥을 먹은 사람이 저 때문에 밥이 맛있어졌대요. 그때 봉기 씨가 살짝 옆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걷는 쪽이 찻길 쪽이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바깥쪽으로 서는 거였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어요. 봉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노란 은행잎이 두 사람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13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전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봄이었어요. 농장 뒤편 벚나무 아래에서 봉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잠깐 앉아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봉기 씨 귀가 또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마다 귀부터 빨개지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요. 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벚꽃잎이 두 사람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희 씨, 네, 봉기 씨. 나는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몰래 손잡고 몰래 걷는 거 말고 세상한테 당당하게. 결혼합시다. 봉기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귀만 빨간 게 아니라 목까지 빨갛더라고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해준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매일 아침에 죽 끓이는 건 할 수 있어요. 비 오면 우산 갖다 놓는 건 할 수 있어요. 겨울에 이불 여며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어줘요. 평생.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봉기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화려한 말 한마디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프로포즈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봉기 씨가 마을 작은 웨딩홀을 예약하고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정희야, 진짜야? 응. 좋은 사람 만났어. 어떤 사람인데? 양봉하는 사람이야. 말이 없는데 매일 아침 죽을 끓여줘.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잘됐다, 정희야. 너 이제 고생 그만해도 되겠다. 어머니는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대요. 딸이 강원도에서 좋은 사람 만났다고, 양봉장 사장이라고, 결혼한다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웃집 아주머니한테도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전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말자가 소식을 들은 건 이웃집 순남 씨한테서였습니다.
말자 씨, 전 며느리가 강원도에서 재혼한다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양봉하는 사람이래. 산골에서 말자가 코웃음을 쳤대요. 양봉? 꿀벌이나 치는 촌놈한테 시집 간다고? 꼴 좋다, 진짜. 팔자에 없는 년이 어딜 가도 거기가 한계지. 말자는 그날부터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이 그년이 결국 돈 냄새 맡고 간 거야. 살림할 줄 모르는 년이 양봉꾼한테 밥이나 해주겠지. 애인 양봉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것들끼리 만난 거지. 산골에서 벌이나 치면서 살겠지 뭐. 그게 서울 쪽 소문이었어요. 말자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데 상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상철은 소문을 듣자마자 인터넷 검색부터 했대요. 한빛농님. 검색 결과를 보고 눈이 커졌다고 합니다. 한빛농림 농업회사법인. 강원도 횡성군 일대 산림 600만 평 소유. 양봉장 12개소 운영. 연매출 80억 원. 대표이사 문봉기. 600만 평? 양봉만 하는 게 아니잖아. 상철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간 거예요. 산골 양봉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던 겁니다. 그날 밤 상철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4년 만에 처음 듣는 전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정이야, 나야. 뭐예요?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때 내가 좀 잘못했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4년이 지났잖아.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소름이 돋았어요. 13년 동안 어머니 말씀대로 해밖에 못했던 사람이 4년이 지나서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요. 허리가 터져서 쓰러진 날에도 배추 200포기 앞에 세운 사람이요. 상철 씨, 전화 끊을게요. 야, 잠깐만. 나 진심이야. 그때 어머니가 좀 심하셨지.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할게. 우리 다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날 기억나요? 김장철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잖아요. 그게 상철 씨 진심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도 똑같다는 게 소름 끼쳐서요. 그 뒤로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철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온 겁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혼인 기간 중 대명 세탁 영업에 기여한 재산분할 추가 청구. 13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월급도 없이 일했는데 그 세탁소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상철이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변호사 이름으로 된 내용 증명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러는구나. 봉기 씨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 쪽 사업 파트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직접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식 때 와주실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 상대가 누구인지. 봉기 씨가 전화를 끊고 제 옆에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한테 내용 증명이 왔어요. 봉기 씨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화가 나면 오히려 더 고요해지거든요. 정희 씨, 걱정 마요. 내 변호사한테 맡길게요. 봉기 씨, 미안해요. 제 문제인데. 정희 씨 문제가 내 문제예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났어요. 13년 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말씀대로 해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정희 씨 문제가 내 문제라고 했습니다. 봉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결혼식 날 오면 그 사람들 입이 안 떨어질 겁니다. 제가 약속해요.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올 줄은.
결혼식 날 아침이었어요. 횡성 산골 마을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새벽부터 농장 직원들이 웨딩홀 주변을 꽃으로 장식하고 있었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52세의 웨딩드레스라니. 13년 전 결혼할 때는 한복이었어요. 말자가 돈이 어디 있다고 드레스야, 한복 입어라고 했거든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정희 씨, 나예요. 문을 열었더니 봉기 씨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에 하얀 셔츠. 평소에 작업복만 보다가 정장을 보니까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깨가 넓어서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봉기 씨가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예쁘네요. 단 2글자였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봉기 씨도 멋있어요. 봉기 씨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농장 뒤편에서 꺾어온 야생화 다발이었어요. 꽃집꽃이 아니라 산에서 직접 꺾어온 꽃이요. 비싼 꽃은 모르겠고 정희 씨가 좋아하는 꽃으로 만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봉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어요.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농장 직원들의 트럭이나 마을 사람들의 경차가 아니라 검은 세단들이었어요. 번호판에 서울이 찍힌 차들이요.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첫 번째로 들어왔어요. 그 뒤를 선명한 노란색 람보르기니가 따랐고 흰색 BMW 7 시리즈, 짙은 초록색 포르쉐 카이엔, 은색 벤틀리, 1대, 2대, 3대, 10대가 넘었습니다. 산골 마을 자갈 주차장에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봉기 씨, 저 차들 다 누구 거예요? 제 사업 파트너들이에요. 축하하러 왔대요. 봉기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단순한 양봉장 사장이 아니라는 걸. 하객석이 채워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이 놀라웠어요. 횡성 군수가 오셨고 농협조합장이 오셨고 강원도 산림조합 이사장이 오셨어요. 정장 차림에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줄에 선생님이 단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한빛농림 문봉기 회장님과 정희님의 결혼식입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이 작은 웨딩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봉기 회장님은 강원도 횡성군 일대 600만 평의 산림과 12개 양봉장을 운영하시는 한빛농림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십니다. 30년 넘게 이 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하신 분이시죠. 저는 봉기 씨를 봤어요. 봉기 씨가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귀가 또 빨갛더라고요. 600만 평? 회장? 30년. 작업복 입고 벌통 점검하던 그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어요. 이것 좀 봐라. 쫓겨난 년이 산골에서 잔치판을 벌였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말자였습니다. 버건디색 블라우스에 금색 브로치를 달고 결혼식장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옆에 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말자가 하객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 나이에 웨딩드레스라니 꼴 좋다 진짜. 양봉하는 촌놈한테 시집 간다길래 구경 왔다. 다들 구경해.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저 사람 누구야? 신부 전 시어머니라는데.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13년을 참은 사람이거든요. 저런 소리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하객석을 둘러본 거예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 한복을 갖춰 입은 부인들,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 그리고 맨 앞줄에 군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양봉꾼 결혼식에 왜 이 사람들이 있어? 말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상철이 말자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나가자. 이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때 하객석 맨 앞줄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콜 핀스트라이프 정장에 은색 커플링크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제가 그 사람을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청송부동산 대표 한재일 씨, 상철 씨 세탁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어요. 한재일 씨가 하객석에서 걸어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완벽한 90도였습니다.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봉기 형님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그 호칭이 웨딩홀 전체에 울렸어요.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말자의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상철은 더 심했습니다. 자기 세탁소 건물주가 전 아내한테 90도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서 있었어요. 한 사장님? 왜 여기에? 한재일 씨가 상처를 힐끗 봤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시선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말자가 갑자기 통로로 뛰어들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사기친 거야. 산골 양봉꾼한테 시집 간다더니 이게 뭐야?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 좀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저러면 어떡해. 말자가 단상 쪽으로 올라오려 했어요. 나 없으면 결혼식도 못하지. 내가 13년을 먹여 살린 년인데. 봉기 씨가 그때 입을 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웨딩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제 아내의 날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단 2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실린 무게가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600만 평 살림을 지켜온 사람의 무게. 말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봉기 씨가 고개를 살짝 돌려 뒤편에 서 있던 농장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밖으로 안내해드려. 작업복 위에 넥타이를 맨 건장한 농장 직원 2명이 다가왔어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말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직원들이 양팔을 부축하듯 잡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상철이 봉기 씨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저기, 잠깐만요. 저는 정의 전 남편인데 좀 얘기를. 봉기 씨 옆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한빛농림 법무팀 고문 변호사입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상철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니, 그게. 재산분할 추가 청구 내용 증명 보내셨죠? 답변은 법무팀에서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철이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13년 동안 어머니 말씀대로 해밖에 못했던 사람이 변호사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뒷걸음치는 모습을요.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은 제 아내의 날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봉기 씨가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식 계속합시다. 주례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고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금방 웨딩홀 전체로 퍼졌습니다.
봉기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버질로드 위를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2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 앞에 벽이 되어 서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봉기 씨와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군수님이 악수를 청하셨고 농협조합장님이 꽃다발을 건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웨딩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문득 시선이 갔어요. 웨딩홀 뒤쪽 비상구 근처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말자였어요. 아까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벽에 붙어서 걷고 있었어요. 저는 봉기 씨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요? 마무리할 게 있어요. 봉기 씨가 제 눈을 봤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물러서 줄 줄 아는 사람. 말자가 비상구 문을 열려는 순간 제가 뒤에서 불렀어요. 어머니. 말자가 멈칫했습니다. 등이 굳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까 식장 안에서 고함을 치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할 말이라도 있어? 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수하려고? 그래, 그럴만하지. 실컷 망신을 줬으니까 이제 복수하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 안 해요, 어머니. 그럼 뭔데?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재벌한테 시집갔다고 우쭐대려고?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큰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사실 이 봉투는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로 마지막 납부를 끝내고 건물주 한재일 씨한테 연락하려고 정리해둔 서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요. 결혼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걸 직접 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 상철 씨 세탁소 건물 임대료예요.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임대료? 무슨 임대료? 이혼하고 나서 상철 씨가 임대료를 3개월이나 밀렸더라고요. 건물주한테서 퇴거 통보가 나올 뻔했어요. 말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4년간 대신 내고 있었어요. 말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납부 확인서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1장, 2장이 아니었어요. 48장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 48개월, 3,840만 원. 은행 이체 전표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가 한 달 간격으로 빼곡히 이어져 있었어요. 첫 장은 4년 전 이혼한 달 다음 달이었고 마지막 장은 바로 이번 달이었습니다. 이게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상철이 임대료를 이혼해도 남편이 쫓겨나는 건 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이에요. 13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허리가 터져서 쓰러졌을 때 김장을 시킨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너 빈손으로 나갔잖아. 어머니 몰래 10년 넘게 모은 돈이 있었어요. 세탁소 거스름돈에서 100원, 200원씩 친정어머니가 쥐어주신 돈 모아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농장에서 일하면서 번 월급에서 조금씩 보탰어요. 말자가 납부 확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개월 차 80만 원. 정희 이름으로 이체. 2개월 차 80만 원. 3개월 차 80만 원. 한 장 넘길 때마다 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2개월 차, 24개월 차, 36개월 차.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말자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돈 한 푼 못 버는 것이라고 하셨죠. 밥값이나 하고 살라고 하셨죠. 쫓겨난 년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셨죠. 말자의 손에서 납부 확인서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돈 한 푼 못 버는 그 며느리가 4년 동안 아들을 살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킨 그 세탁소,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말자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처음이었어요. 말자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게요. 13년 동안 야, 너 이것이었던 사람이 정희야라고 불렀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말자가 두 손을 모으며 바닥에 이마를 찌우려 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저는 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13년이 스쳐갔어요. 새벽 5시에 고함. 돈 한 푼 못 버는 것. 손님 앞에서의 망신. 친정 부모님 면전에서의 모욕. 허리가 터져도 배추 200포기 앞에 세운 날. 이혼하고 나서도 동네방네 도망간 년이라고 소문을 낸 것. 친정 어머니한테 보낸 험담 편지. 오늘 결혼식에 찾아와서 쫓겨난 년이 잔치판을 벌였다고 소리친 것. 13년의 착취와 4년의 모욕. 어머님,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둔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님 며느리가 아닙니다. 말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상철 씨한테 진 마지막 빚이에요. 13년 동안 같이 산 정 때문에 갚은 거예요. 용서해서 갚은 게 아니에요. 정희야, 제발. 다음 달부터는 안 냅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잘 사세요, 어머님. 뒤에서 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을 치며 우는 소리가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서 납부 확인서 한 장을 주워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 중 하나를 집은 거예요. 이거 진짜야? 내가 4년 동안 내 임대료를.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짓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상철 씨는 13년 동안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몰랐잖아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상철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는 직접 내세요. 밀리면 퇴거 통보 나갈 거예요.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저는 상철을 지나쳐 걸었어요. 복도 끝에 봉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갑시다, 여보. 이제 우리 집으로. 봉기 씨가 처음으로 저를 여보라고 불렀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웨딩홀 밖으로 나오니까 산골 하늘이 맑았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뒤에서 말자의 울음소리가 아직 들렸지만 저는 앞만 봤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상철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였어요. 상철이 재산분할 추가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봉기 씨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봉기 씨 법무팀 고문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셨대요.
이건 역으로 당합니다. 오히려 고맙죠.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상철 측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 정희는 혼인 기간 중 대명 세탁 영업에 기여했으므로 이혼 시 분할되지 않은 자녀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을 청구합니다. 봉기 씨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희 측에서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요? 네. 원고 상철은 혼인 기간 13년 동안 배우자 정희를 대명 세탁 영업에 무급으로 종사시켰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월급 없이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에 해당하며 13년간의 미지급 임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철 측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봉기 씨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거 1번. 대명 세탁 영업일지. 13년간 매일 정희 씨가 작성한 접수 장부입니다. 필적 감정 완료되었습니다. 증거 2번. 대명 세탁 매출 자료. 정희 씨 이혼 전후 매출 비교입니다. 이혼 후 매출이 42% 하락했습니다. 증거 3번. 48개월간 임대료 대납 납부 확인서. 이혼 후에도 정희 씨가 원고 상철의 세탁소 건물 임대료 월 80만 원을 대신 납부한 기록입니다. 총액 3,840만 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증거 4번. 정희 씨의 횡성 보건소 진료 기록.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서입니다. 산업재해에 준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따라서 원고 상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의거하여 13년간 미지급 노동대가 및 임대료 대납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사님이 상철 측을 봤어요. 원고 측 반소에 대해 답변하시죠. 상철 측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결국 상철은 청구를 취하했어요. 반소까지 가면 오히려 자기가 돈을 물어줘야 하니까요. 법원을 나오는 상철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대요. 봉기 씨 변호사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가지 않았어요.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임대료 납부를 중단했어요. 4년간 매달 80만 원씩 넣던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건물주 한재일 씨가 상철에게 연락했어요. 상철 씨, 이번 달 임대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네, 정희가 내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번 달부터 납부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내셔야 해요. 상철이 허둥댔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사정이. 상철 씨, 이미 4년간 다른 분이 대신 내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앞으로 3개월 이내 밀린 임대료 납부가 안 되면 퇴거 절차 들어갑니다. 대명 세탁의 시한부가 시작된 거였어요. 2달이 지났을 때 말자가 횡성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정희야, 서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너 집 앞에서 안 들어가고 서 있어. 저는 집에 있었어요. 봉기 씨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말자였습니다. 정희야, 제발. 할 말이 있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희야, 상철이가 세탁소를 잃게 생겼어. 내가 임대료를 안 내면 그 아이가 어떡해. 한 번만 더 도와줘. 봉기 씨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결정하도록 기다려준 거예요.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다 인정해. 그러니까 제발.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13년의 착취, 이혼 후 4년의 모욕, 친정어머니한테 보낸 험담 편지, 결혼식에서의 난동,
그리고 지금 또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어요. 용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밖에서 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오셨어요. 할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정희 씨도 이제 새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장님, 제발 좀 말해주세요. 정희한테 문 좀 열라고. 할머니가 그동안 뭘 하셨는지는 저도 다 들었어요. 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말자가 돌아갔어요. 구부정한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봉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울고 있었거든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을 드디어 끊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정희야, 나 세탁소 나가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줘. 마지막이야.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상철이 말자에게 폭언을 했대요.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말자가 깜짝 놀랐대요. 상철이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정희를 안 쫓아냈으면, 엄마가 사람 취급을 했으면, 정희가 지금도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 아냐. 상철아, 나도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1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을 돈 한 푼 못 버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매출이 반토막 났잖아. 다 엄마 때문이야. 상철이 문을 박차고 나갔대요. 말자가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대명 세탁은 3개월 뒤 문을 닫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횡성 산골에서 봉기 씨와 양봉장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봉기 씨가 이미 호박죽을 끓여 놓았어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호박죽이에요. 봉기 씨, 호박죽 말고 다른 것도 끓일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것밖에 못해요. 그럼 평생 호박죽이네요. 그럼요. 봉기 씨가 피식 웃었어요. 귀가 빨갛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귀가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봄에 벌통을 열면 꿀벌들이 윙윙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좋아요. 살아있다는 소리니까요. 나란히 벌통을 점검하다가 봉기 씨가 또 슬쩍 바깥쪽에 섰어요. 산책할 때도 일할 때도 항상 바깥쪽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새벽에 죽을 끓이는 사람. 비 오면 우산을 놓고 가는 사람. 바깥쪽에 서는 사람. 친정어머니가 지난달에 오셨어요. 봉기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서울까지 모시러 갔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정희야, 너 복 받았다. 네, 엄마. 복 받았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뻐서요. 상철은 세탁소가 문을 닫은 뒤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대요.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자는 서울 외곽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상철이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고 한 뒤로 연락이 끊겼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말자가 가끔 혼잣말을 한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희한테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세탁소를 잃어서 후회하는 건지 어느 쪽이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3년 동안 사람을 짓밟고 이혼 뒤에도 4년 동안 모욕하고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사치예요. 저는 대신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용서 대신 앞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 호박죽이 있고 비 오는 날이면 현관 앞에 우산이 있고 산책할 때면 바깥쪽에 서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더라고요. 52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여러분도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쫓아낸 뒤에야 보이거든요.